5만 원짜리 지폐를 한번 꺼내보세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액면가를 가진 그 지폐 위에 있는 얼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신사임당. 그런데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그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뛰어난 어머니, 율곡의 엄마, 현모양처의 상징. 대부분 이 정도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사임당의 이미지라고 알고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이 그녀가 죽고 350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제강점기예요. 더 나아가 그 이미지가 군사 독재 시절 국가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것도요. 진짜 신사임당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신사임당 하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조선의 이상적인 여성, 헌신적인 어머니,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는 교양 있는 부인. 이 이미지는 지금도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이미지가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알고 나면 신사임당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녀는 조선시대 여성이 결코 해서는 안 됐던 일을 버젓이 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이 아닌 친정 어머니 곁에 살겠다고 남편에게 협상을 건 여성. 7아이를 낳으면서도 붓을 내려놓지 않은 화가.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5만 원권 지폐에 올라갔지만 정작 가장 오해받고 있는 인물.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504년 강원도 강릉의 오죽헌으로 가야 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이씨 부인과 아버지 신명화 사이에서 태어난 5딸 중 하나였습니다. 이름은 인선. 훗날 스스로 사임당이라는 호를 짓게 될 그 아이예요. 강릉 오죽헌은 지금도 남아있는 조선시대 건축물이에요. 지금은 관광지가 됐지만 당시에는 신씨 가문이 아니라 외가, 즉 어머니 이씨 가문의 집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사임당이 태어나고 자란 오죽헌이 왜 아버지 집이 아니라 외갓집이었냐는 겁니다. 이건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드물지 않았어요. 풍습이 아직 남아있어서 결혼 후에도 아내가 자신의 친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중기로 갈수록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되면서 출가 외인, 즉 시집가면 남편 집 사람이 된다는 규범이 점점 강해졌어요. 신사임당이 살던 16세기는 바로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전통과 새 규범이 충돌하던 시대. 충돌의 한가운데에 그녀가 있었어요.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 5딸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신사임당이 결혼 후에도 친정 근처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 뜻을 딸도 이어받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말이 있어요. 죽어도 어머니 곁에 있어 주어라. 신사임당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고 실제로 혼인 후에도 오랫동안 강릉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건 그냥 효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기의 성리학적 규범 안에서 여성이 시댁이 아닌 친정 선택권을 행사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맥락으로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신사임당이 이원수와 결혼한 건 19살 때였어요. 이원수는 당시 그리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고 벼슬도 높지 않았어요. 반면 신사임당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림과 글씨, 시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7살에 안견의 그림을 모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안견은 당대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7살 아이가 그 작품을 보고 따라 그렸다는 건 단순한 신동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술가로서의 안목과 손기술이 동시에 발달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신사임당이 남긴 작품들을 보면 이분이 단순한 취미 화가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초충도는 그중 가장 유명한 연작입니다. 오이, 가지, 수박, 맨드라미, 풀레들과 식물들을 섬세하게 담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들 앞에 서면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현대의 식물 세밀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밀하거든요. 색의 농담 조절, 벌레의 질감, 잎사귀의 결. 500년 전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이 작품들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솔직히 왜 지금까지 이분을 그냥 율곡의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산수화도 뛰어났어요.
신사임당의 산수화는 당대 남성 문인들에게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어숙권은 그녀의 그림에 대해 신기에 가깝다고 표현했어요. 또 썼습니다. 남편이 한양으로 먼저 올라가고 강릉에 홀로 남겨져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쓴 시가 전해져요. 늙으신 어머님을 강릉에 두고 홀로 서울 길 가는 이 심정이요. 짧은 시지만 그 안에 압축된 감정이 있어요. 떠나야 하는 서러움, 남겨지는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이걸 읽으면서 신사임당이 한 명의 예술가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뛰어난 재능과 작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내내 사실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조선은 여성의 예술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으니까요. 양반 여성이 그림을 그리는 건 교양의 일부로 허용됐지만 그것이 공적 예술로 평가받거나 기록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신사임당의 작품 상당수는 아들 이이, 율곡 덕분에 전해진 것들이에요. 율곡이 어머니를 기리는 글을 쓰고 어머니의 행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역사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그녀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기억을 통해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신사임당이 지금처럼 조선의 이상적 여성, 현모양처의 상징으로 대대적으로 부각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대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예요. 1930년대 일본은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조선의 전통 문화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벌였어요. 식민지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성 역할, 즉 순종하는 아내,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델을 제시하는 게 통치에 유리했거든요. 이 시기에 신사임당은 조선의 현모양처 이미지로 대대적으로 소환되기 시작합니다. 신문과 잡지에서 신사임당을 조선 여성의 귀감으로 반복 호명했어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일본이 원한 건 신사임당이라는 한 인간의 전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강조한 건 오직 어머니로서의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조선의 교육법으로 위대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 가정에 헌신한 여성, 예술가로서의 신사임당, 성리학적 질서에 맞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신사임당, 뛰어난 시인이자 화가였던 신사임당은 그 이미지에서 지워졌어요. 반쪽만 남긴 거예요. 그 반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임당이 된 겁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특히 1960년대에서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신사임당은 국가가 권장하는 여성상의 핵심 아이콘이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 교육에 헌신하는 여성, 이건 당시 사회를 관리하는데 매우 편리한 이미지였어요. 여성들이 집안에 머물면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애국이라는 메시지와 신사임당 이미지가 결합됐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신사임당의 이야기도 이 시기에 대부분 형성돼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신사임당의 모습은 조선시대 원본이 아니라 20세기 국가 이데올로기가 더 쉬운 버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들어가면 신사임당의 이름 자체도 흥미롭습니다. 사임당은 태어날 때부터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녀가 스스로 지은 호입니다. 중국 고대의 태임이라는 여성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태임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로 태교를 완벽하게 했다고 전해지는 이상적 어머니 상이에요. 신사임당이 이 호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묘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가 이상적 어머니의 이미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는데 후세가 그것만을 기억한 거잖아요.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인선이었어. 하지만 인선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름도 잊혀진 거예요. 이제 2009년으로 가봅시다. 한국은 5만 원권 지폐를 새로 발행했어요. 그 지폐의 앞면에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들어갔습니다.
한국 집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고액권의 얼굴이 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당시 여성학 연구자들과 여성단체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성이 고액권에 들어갔는데 왜 반발이 나온 거냐고요. 바로 이 지점이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복잡한 상징이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를 고액권에 넣은 이유가 뛰어난 예술가가 아니라 위대한 어머니이자 아내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그 반쪽짜리 이미지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5만 원권을 내밀면 누구나 신사임당을 알아봐요. 하지만 그 뒷면에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무포도도와 초충도입니다. 신사임당이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이 신사임당의 작품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녀의 얼굴은 알지만 그녀의 손이 만든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앞면은 어머니 신사임당, 뒷면은 화가 신사임당. 하지만 우리 눈이 주로 머무는 건 앞면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상징 아닐까요? 신사임당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 했는지가 보여요. 조선 중기, 성리학의 질서가 여성의 삶을 조여오던 시절, 그녀는 친정 어니 곁에 머물기 위해 협상하고 예술을 놓지 않았으며 시를 썼어요. 7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 이후 한양으로 올라와 시댁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1551년 신사임당은 4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0을 채우지 못한 삶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는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없어요. 여성의 말년은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여성이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그림이 아들의 이름 덕에 전해지던 시대에 500년이 지나도록 그 필선 하나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매일 지갑에서 꺼내는 5만 원짜리 지폐 위에 그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떤 신사임당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국가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진짜 그 사람 마이너스, 강릉의 집에서 벌레를 들여다보며 붓을 들던 화가, 어머니 품을 떠나기 싫어 남편에게 협상을 걸었던 딸, 7아이를 낳으면서도 시를 썼던 여성 마이너스, 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5만 원짜리를 꺼낼 때마다 한 번쯤 뒷면도 봐주세요. 거기에 진짜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새로운 시각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